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입니다. 건설부동산부에서 한 2년 정도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다가 지금은 이데일리 TV에서 또 주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데일리 부동산부에서 3년 동안 취재를 담당했었고요. 지금 사회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취재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적?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을 취재하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그 일반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참여를 하면서부터도 이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고,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웠던 게 이 부동산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 관심은 많은데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고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수업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막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부동산이 그 한 2017년, 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꼭지일 확률이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잠깐은 피해가지 않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실수요자분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과연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혹시나 내가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장에 갔는데 매물이 있고 매도자가 이 가격을 원하는데 그 가격에 협상이 돼서 흥정이 돼서 뭐 둘이 합의가 되면 그 가격에 거래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싸다 비싸다, 누가 싸게 샀고 누가 비싸게 샀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상황에 어느 지역이고 어떤 사람이 매물을 내놨고 그 사람은 얼마를 받고 싶은지, 또 사고 싶은 사람은 얼마까지 뭐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2020년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가 잘했다, 너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조금 본인만의 기준을 좀 세워두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물건, 매물이 정말 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뭐 입지랄지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랄지 학군이랄지 이런 게 내가 원하는 상황과 너무나 잘 맞고, 나 또한 그 집의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될 때 내가 무리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는 본인의 지불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그거면 타이밍이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족하는, 살다 보면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집이 이렇게 또 가치가 올라갔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실수요자분들은 뭐 타이밍이나 분위기를 너무 고민하지 마셔도 된다. 본인의 기준만 명확하게 세우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2장에 부동산 기본 지식이 돈이다 해서 보니까 기본 지식 14꼭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굴고단 외우듯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보면은 베란다라고 부르거든요. 베란다에 뭐 있어, 뭐 좀 갖다 줘, 아니면 뭐 베란다 확장했니, 뭐 어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도 사실 말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 아이들한테도 베란다 아니야, 발코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층수 차이를 이용해서 1층이 이렇게 평평하게 긴데 이게 2층에
더 공간이 작아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베란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다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는 발코니라고 부르는 거고. 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베란다 확장은 건축법상 불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새로운 주택을 어떤 주택을 기존에 있는 주택을 샀어요. 근데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 집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사면은 내가 뭐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베란다는 확장이 안 되고 발코니는 확장이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베란다를 확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용적률은 얼마나 그 층수가 한 공간 안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0%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체 대지 면적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을 따져야 되는데 연면적은 1층 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층 바닥이 만약 10이라 하면은 10층까지 하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한 게 연면적인데 전체 공간에서 그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느냐.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굉장히 작은 공간에 확 많이 빌딩이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좀 주거지역은 낮으니까 예, 오히려 용적률은 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보다는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건폐율은 좀 건폐율이 높다 하면은 좀 빽빽하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뭐 낮으면은 좀 이렇게 동간 거리가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용적률에 조금 뭐 세대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나중에 그 재건축 이슈 나올 때 그 용적률 그걸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그거 갖고 그게 조합들한테는 굉장히 제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시가격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는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그 집을 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집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도 잘 알아두시는 게 이제 뭐 비싼 집인 경우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강화되고 좀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서 할인되는 그 률도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을 더 적게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혹은 내가 또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들의 그 공시가격의 합계가 종합부동산세 그 기준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도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는 뭐 실제 시세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뭐 한 절반 정도 뭐 이렇게 반영이 됐었다면,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은 한 5억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정부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거든요. 이 5억을 늘리는 건가요? 그렇죠.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려고 최대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상승률이 막 두 자릿수가 서울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집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관심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뭐 종부세나 여타 세금 문제로 인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뭐 강남 같은 데 잘 사셨다가 뭐 집을 급하게 뭐 파신다거나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아니면은 뭐 세금 폭탄 그 연에 막 몇천만 원씩 내가지고 그럼 깜짝 놀라서 집을 내놓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나요? 그렇죠.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그 대상자가 사실 뭐 인구수로 보면은 전국 기준으로 한 1% 정도예요. 현재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시가격 발표가 나올 때 언론에서 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사실은 대다수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제 너무나 부각되니까 또 그게 너무 막 언론이 너무 설레발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일견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은퇴하시고 내가 가진 게 집 한 채밖에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이 많지 않은데 갑자기 종부세가 부과된다든지 혹은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사실 그걸 감당하기가 버거울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제 집을 팔고 또 그 자기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정부에다가 불만을 음. 토로하기도 하고 그게 좀 부각돼서 세금 폭탄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좀 유념해야 될 이제 세금 제도라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책에서는 이제 양도세를 많이 강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취득세하고 예. 그리고 1가구랑 다주택자 네. 이런 세금 차이. 그 세금은 정말 부동산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좀 극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부동산은 취득할 때 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처분할 때 다 세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사실은 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세금 부과되는 게 없으니까 또 양도세도 아주 그 대주주 이런 사람들한테만 양도세가 부과되지 일반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주식 양도세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차이고요. 주식과 부동산의 큰 차이고 부동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뭐 취득세, 뭐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양도세죠. 왜냐하면 세율로 봤을 때 가장 센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6%에서 42%까지 엄청난 차이네요. 그 양도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니까 42%까지 갈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이번 정부에서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로 20% 포인트가 더 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62%의 세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10%또 더 붙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68.2%라는 거의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과세 표준이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뭐 7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3천만 원만 결국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좀 양도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탈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 알고만 있으면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처분을 하거나 어떤 시기에 맞춰서 처분을 하면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그걸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공부하시면 아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부동산 투자, 부동산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예,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세금이 강화됐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인데 A라는 지역에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 5억이 오른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시세 차익을 보고 팔고 여기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팔고 또 한 채를 갖는 거니까 다주택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구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한 세대.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세금 양도소득세는 특별히 고려할 대상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1주택자. 이거를 팔고 뭐 새로운 집을 간다든지 혹은 기존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사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집을 팔고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양도세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도 또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1가구 1주택자는 지금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1주택자분들은 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좀 충분히 활용하셔라. 그게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어떤 부동산 투자의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A라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B라는 곳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거래를 하고 하루아침에 내가 이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 갈아타는 기간을 조금 여유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집을 사고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만 이 첫 번째 집을 처분하면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2주택자인 기간이 어느 정도 몇 개월 이상 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집에 대한 양도세는 그냥 당신은 1주택자니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요건들을 잘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 요건은 이제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